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 책 제목 하나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자기가 연주하는 음악 속에 빠져있는 약간은 낭만적이고 몽환적이고 어떤 예술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책 제목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감성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독일 현대소설의 문제작이라고 알려진 200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리네크의 피아노를 치는 여자, 오늘 책방 나들이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피아노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두려면 집도 넓어야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곳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그 무렵에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여자친구는 거의 없을 정도로 피아노는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 시절에 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사교육 열풍이 시작되던 때였는데요. 당시 예술에 관한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예술적 감성이라든지 미처 발견되지 않은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예술에서의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대신해서 진로와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한 스파르타식 교육은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됐습니다.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음악에 대한 기쁨, 예술에 대한 탐구, 이러한 내적 동기를 끌어내기보다는 외부적 보상을 굉장히 부풀리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엘리네크도 이 책의 주인공인 에리카처럼 엄마의 기대와 보상 심리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엄마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자신이 엄마에 대해 반항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었다고 합니다. 엄마로 인해서 자신이 괴물로 변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엘리네크는 엄마의 뜻대로 음대에 입학하고 졸업합니다. 하지만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엄마의 간섭에 대한 반발로 음대를 졸업하고 다시 동문학과 연극을 전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엄마로부터 제일 처음 배웁니다. 양육자와 자신의 관계가 정말 앞으로 삶의 방향과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부모도 올바르게 완벽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실수를 하고 좋게 하고자 했던 의도가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자식이 크고 나면 부모를 많이 이해하잖아요. 비록 결과와 경험이 부정적일지라도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이 책이 엄마와 딸의 인간적인 애증 관계를 그렸다면 단순하게 문제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사실 이 책은 불편하다 못해 불쾌하게까지 한 표현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읽는 동안 상당히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었는데요. 피아노 치는 여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언어를 정제해서 줄거리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에리카 코우트는 35살의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에리카는 엄마의 기대와 희망대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에리카는 동네에서 교양을 위해 피아노를 배우려는 사람들이나 부모의 등 떠밀려 오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교습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엄마는 에리카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녀의 엄마는 30대 중반인 에리카를 아직도 나의 베이비, 나의 아기 이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딸의 하루를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에리카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고 밖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알아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에리카가 움직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식당과 옷, 연주곡까지 엄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합니다.
에리카 엄마는 에리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를 바랬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딸을 위한 따스한 모습이 아닙니다. 딸에게 무섭도록 집착하는 엄마는 정신병으로 죽은 남편의 대체물로서 딸을 대합니다. 딸은 자신의 소유물이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 딸을 훌륭하고 세상에 인정하는 예술가로 만들어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고 노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허영심과 이기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상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노릇인데 에리카의 엄마는 에리카의 사생활, 여자로서의 인생 또한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에리카는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오직 피아니스트로 사회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자신의 곁에만 머무르도록 통제합니다. 에리카는 엄마에게 받은 이러한 억압을 교습생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유 없이 갑자기 분노하고 그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숴버리거나 그리고 대놓고 의도적으로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줍니다. 전차에서 부딪히는 승객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면도칼로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합니다. 에리카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로 만듭니다. 엄마 몰래 밤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19금의 장소를 방문해 관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에게는 종속관계로, 학생들에게는 지배관계로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분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습소에 20대 공대생인 발터 클레멘이 교습생으로 들어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클레먼은 에리카에게 이성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남녀 사이의 호감은 아니었습니다. 클레멘은 에리카가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고 신기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일종의 도전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패기만만한 클레먼은 자신은 에리카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자신의 남성성을 강하게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반대로 클레머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피과학적인 성향대로 해달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나마 정상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클레머를 자극하고 남성적인 우월감을 실현할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여기에 분노한 클레머는 에리카에게 폭력을 가하며 매우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에리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날 에리카는 그럼에도 자신을 그렇게 만든 클레머에게 복수하기 위해 클레머의 학교에 찾아가지만 품었던 칼을 자신의 어깨에 꽂아버리고 피를 흘리며 다시 엄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미하엘 하케네의 영화로도 재탄생되었는데요. 2001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석권했습니다. 책과 영화에서 인물 설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하고 침울하고 말없는 프랑스 영화의 정석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영상 매체가 현상에 집중한다면 활자 매체는 심리와 그 심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소설의 경우에는 책에서 작가의 깊고 무거운 메시지가 더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독일어권에서도 여전히 논란 중인 작품입니다. 논란과 토론의 대상은 인간의 욕망과 페미니즘입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인물 관계는 오직 상하의 관계뿐입니다. 한쪽은 지배하고 한쪽은 지배받습니다. 동등하거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공감과 사랑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어떤 남자들의 세계보다 더더욱 지배적이고 치열합니다. 에리카와 클레머의 관계에서 에리카는 거만하게 남자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클레머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서 에리카에게 다가갑니다. 에리카를 두고 엄마와 클레머는 모두 사랑이라고 감히 말하지만 이들은 사랑이라는 껍데기 밑에 자신들의 욕망을 숨겼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자체가 존재하고 행해진다고 믿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만든 위험한 관계에서도 사랑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에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화,
이기심, 명예와 허영, 지배와 통제심과 같은 개인적인 욕심도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과 욕망과 생각은 1차적으로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가정을 거쳐서 이성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정제되고 단련되어 어느 순간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한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양육자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배우는 통로이자 가장 1차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관계는 앞으로 자녀가 살아가는 방향과 색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리카는 사랑을 지배와 통제, 가학과 피과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설의 마지막에서 엄마에게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엄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을 두고 독일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리카가 엄마한테 돌아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작가는 여성의 어리석은 태도와 선택으로 인해서 지배와 피지배적인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페미니스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반페미니즘 작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론가는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여성들의 자각과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책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결말이 예상되는 복선이 있습니다. 에리카는 엄마의 집착에 견디지 못하고 에리카는 엄마에 대한 반발심으로 새 옷을 삽니다. 하지만 그 새 옷을 입고 외출하거나 교습할 때 새로 입는다거나 하지 않고 그저 장롱에 착착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에리카의 이런 행동을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유행이 지나 입지도 못할 이 걸레 조각들을 사들인단 말이야? 이는 덧없는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과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평론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옷과 장롱에 많은 의미를 두었는데요. 옷은 저는 에리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강렬한 욕망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에리카의 숨겨진 욕망, 사랑받고 싶은 기대, 이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호기심, 새 옷을 사고 싶고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이 이 옷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에리카가 그 옷을 꺼내서 막 이렇게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 반항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옷들을 다시 장롱에 넣고 장롱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숨겨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장롱은 집에 속한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 속한 하나의 가구로서 대변되는 인물이 에리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에리카는 엄마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결국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고 말죠. 마치 새 옷을 장롱에 넣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책은 어마어마한 감정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과 그 소모되는 에너지가 증폭되는 이유가 이 문체가 굉장히 담담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굉장히 섬세하고 이 문장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굉장히 살아있지만 작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서술하고 묘사했습니다. 이 책은 마치 현미경으로 생사를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현미경 보는 사람은 현미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살이 뜯겨나간 사람의 고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죠. 책을 읽는 내내 이게 뭐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에리카의 심리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비로소 에리카라는 인물이 전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책에서 묘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당장 덮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중에 아주 깊게 내재되어 있는 지배와 권력에 대한 민낯을 아주 예리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굉장히 세고 깊은 책입니다. 1983년에 출판되었는데 여전히 논란이 많은 독일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과 심리적인 이론과 그리고 비평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가 괜히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겠죠. 독일 특유의 냉소적이고 거리두기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리고 독일의 관념적이면서도 싸늘하고 서늘한 이런 관조적인 태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예리하고 정말 찌릿할 정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